총 점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34개국 중에서 상당히 이제 성적이 나쁜 하위 나쁜 걸 친다면 이제 앞에 와 있고 좋은 걸 친다면 뒤에 와 있는. 그래서 되게 나쁜 걸 친다면 밑에 한 20%에 해당하는 정도의 갈등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또 그리고 갈등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나왔습니다. 우선 갈등 요인, 갈등 관리 지수를 보게 된다면 34개국 중에서 27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갈등 관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4개국 중에서 27위를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 관리의 능력이 모자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회 갈등의 그 요인을 이제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서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았을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의 정도도 마찬가지로 지수화했을 때 그 34개국 중에서 10위에 해당할 정도,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갈등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 요인은 많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라면 실제 우리 사회 갈등이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사회 갈등 지수라는 것으로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5위에 그 마크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제 갈등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듯이 우리 사회가 지금 발전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런 분석에서 나왔던 갈등의 상태와 아주 뗄래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쪽 화면에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이렇게 불거져 나왔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본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이른바 1987년 체제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87년에 이제 그 여러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를 우리가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87년 이전의 민주화라는 것은 제도권의 민주화, 예컨대 우리 선거권을 획득한다든가,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는다든가, 그런, 그 제도권의 민주화라고 한다면,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는 저는 일상의 민주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큰 틀에서는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일상 영역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민주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이렇게 갈등이 많은 까닭은 우리 사회 성원들 사이에서 협력하고 서로 믿고 하는 그런 신뢰 정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린다면 이른바 이런 사회적 자본 형성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제가 희미하게 하나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그 그림을 보시면 잘 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형성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사적 영역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된 우리나라인데요. 요 부분에서 이제 뭡니까 이 사회적 자본이 다시 한번 보시죠. 다른 나라 비교한다면 요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높다는 이야기, 요게 이제 결속적 사회 자본인데, 요거는 이제 되게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속의 사회적 자본의 종류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공적 영역에서의 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이제 상태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발전의 정체성은 갈등과 상당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저신뢰 사회라니까 뭐 이런 상태가 결국은 오만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는 까닭이라고 중간 본론을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갈등이 분출하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에너지를 모아낼 수 없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분출하는 지역의 영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크게 한 5 영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 문제, 지역 문제, 계층 문제, 세대 문제, 이념 문제. 자, 여기서 노사 문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사회를 체제로 구성하는 두 기본 계급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자본과 노동의 관계. 이건 모두 자본주의 하에서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 계급적 관계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적대적인 관계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공간적으로 풀어보게 된다면 이제 이 계급의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이게 다 공간적으로 또 형성돼서 나타나죠. 이것을 제가 지역 갈등, 지역 격차라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에 지역 격차가 있다면 우리가 지역 격차를 유발할 만한 그런 사회적 상황을 살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북 격차라는 것은 강북에 사는 사람과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지역 격차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사회 계층 격차의 공간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이 계층 간 여러 가지 분열, 양극화, 대립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소득 측면에서는 근저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층이라는 것은 주로 소득 계층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주로 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나누는 근데 1분위와 5분위의 어떤 그런 여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 이 소득 격차, 계층 격차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우리 사회에서 아주 뼈저리게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 또 갈등입니다. 최근에 뭐 우리 광장, 우리 앞에 보이는 광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분열의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 드신 분과 젊으신 분, 그렇죠? 세대가 다른 그런 경계선을 따라서 발생하는 이념적 여러 가지 가치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 갈등으로 등장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대 갈등은 다른 계층 갈등이라든가 계급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을 촉진하는, 촉매하는 그런 매개의 어떤 그런 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젊은 사람과 그 나이 드신 분은 뭐 경제적 이해관계도 상당히 다르고 정치적 정량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이런 이제 그 격차랄까 이 어떤 그런 대립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념 갈등이죠. 뭐 이른바 좌우 대립. 최근에 이 광장에서 벌어지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국면들이 겹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국면은 역시 이제 이념 갈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아마 뭐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운명적인 또 갈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개의 영역을 나눠서 현황과 앞으로의 어떤 것을 개선한 다음에 개선의 방향과 전략, 그다음 단기적 과정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글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사 그 통합으로 가게 된다면요, 뭐 이 노사 문제는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 분야는 주택에 연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결과를 그냥 제가 이제 통합을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를테면 1988년, 98년 그 IMF 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경제, 특히 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혹은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죠.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식 어떤 구조 조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또 그 당시에 변혁이 되었던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일종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른바 유연화라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90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그 80년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공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공부했습니다. 주로 이제 정치경제학과 공간의 문제를 결합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유연화라는 것이 그 당시 한참 유행을 했어요. 플렉스빌라이제이션에서. 제가 그래서 글 쓴 글이 뭐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어떤 그런 서구 자본주의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IMF가 구제금융을 우리한테 주면서 그 조건이 너네 나라 이제는 시장 경제에 맞게끔 좀 투명하게 하라. 그 중에 정부 영역도 개혁하고 재벌 경제도 개혁하고 금융 경제도 개혁하고 노사도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개혁하라 하면서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연하였습니다. 시장의 논리에 맞게끔